제 19회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에 온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 마이크 거리 적당한가요, 근데? 네. 괜찮아요? 네. 네, 요즘 장이 좀 안 좋아서 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몰라, 첩첩상중 같은 그런 글로벌 매크로 경제를 좀 밝힐 수 있는 오늘 방송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이루다 투자이름의 대표인 김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제가 호명을 하면은 각오도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모실 분은 글로벌 모니터의 대표이사인 안근모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입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한 가지라도 좋은 얘기 들었다 하는 건져 가실 수 있게 좋은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건영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워낙 또 기라성 같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돼서 이번에도 좀 많이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택입니다. 여러 의견들 저도 경청하고 제 의견도 될 수 있으면 재밌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항상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더 많이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겸손한 자세로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혀가 꼬여가지고 마치 요즘 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희가 그 지난 18회 글로벌 마켓 토크쇼에서도 이 멤버였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실 그게 가장 또 그 당시에도 화두였기 때문에 당시의 얘기를 저희가 조금 이제 회상을 해보면 그 당시의 결론이 사실 좀 컨센서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끼리의 컨센서스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이 약간 대세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뭐 CPI 기준으로는 뭐 8.6% 연율 기준으로 8.6%가 나오는 등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정말 다르게 거의 지난 6개월 뭐 S&P 500 기준으로는 역대급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저희가 뭐 놓쳤던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좀 빗나갔었을까? 왜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까? 이런 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1번 타자는 저희 든든한 대장님 안근모 대표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뭔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좀 놓친 게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난 6개월 저희가 전망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많이 상승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저도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식,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태도의 한계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식이 한계,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을 어떤 그 스스로 경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어릴 때 이제 TV에서 코미디 소재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지만은 내가 어쨌든 돈을 벌어보고 소비해보고 저축해보고 이런 경제 활동한 이후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한 20년 동안에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대, 특히 지난 한 10년 그런 경험에 어떤 종속된 나이브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약간 변명식이라면은
그냥 희망적인 그 결과를 이제 예측인 것처럼 이렇게 경도된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떤 이제 그 지식이나 경험에 한계에 종속돼서 잘못된 전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뭐랄까 오만한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잘못 짚은 결과를 낳은 것 같고, 물론 이제 2월 말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많이 뛰고 전반적으로 뭐 곡물이라든가 뭐 등등 식품 가격까지 그런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이 가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증폭되고, 그게 아직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힌 상태에서 기대 심리를 더 이제 또 고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그 변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을 것 같다. 지금 정도의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를 제법 많이 웃도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의견들도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이효석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그때 6개월 전에 가장 세게 인플레이션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먼저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건 맞지만 얘가 어느 정도는 버텨줄 줄 알았는데 왜 그 뚝이 하나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와장창창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둔화된다, 뭐 중국과 공급망 체인이 문제가 생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나타났던 그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버의 CEO가 얘기했던 게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회사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우리는 캐시플로우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통화량이었거든요. 통화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적자 나는 회사한테도 돈을 몰아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그 돈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혹은 가격을 높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CEO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더 높은 가격에 투자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남으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투자를 덜 하겠다, 그러니까 경쟁을 덜 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을 낮췄던, 쿠팡 같은 기업들이 가격을 낮췄던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이 축소된다라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다른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분씩 어차피 다 물어볼 생각이어서 오건영 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그 6개월 전에 했던 얘기들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6개월 전에는 뭐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그렇게 뭐 이 정도까지 강한 인플레이션하고 막 이렇게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어쨌든 작년 상반기 할 때는 특히 또 이제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안근모 대표님께서 이제 반성한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할 말이 참 없는데, 저도 이제 많이 좀 반성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겪었었던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떤 걸 겪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몇 차례 조정장이 있었는데 11년도, 그 다음에 15년도, 18년도의 조정장을 3번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위로, 이제 목표치 위로 딱 고개를 들자마자 연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눈 녹듯이 훅 녹아버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제 이제 경험치를 갖고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작용을 했었던 게 자산 가격의 반응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15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니까
주식시장이 S&P 500이 잘 나가다가 2015년에 이제 한 해 이제 마이너스 2%를 기록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크게 간과했던 건 뭐냐면 학습 효과입니다. 그 학습 효과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그 뒤에 이제 연준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매파적으로 하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더 많은 돈을 풀 거야. 이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비둘기파로 하게 되면은 비둘기파에 환호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연준이 매파적으로 한다면 옛날에는 흔들렸었는데 오히려 매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긴장을 해서 성장의 둔화가 되면은 결국에 쫄려있는 연준이 더 많은 돈을 풀 거야. 그럼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 연준이 매파로 가든 비둘기파로 가든 언제든 주가는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학습 효과를 가지면서 바이더 딥이라는 게 생겨나니까 작년에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연내 테이퍼링으로 땡긴다고 얘기해도 올해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2022년에 금리를 두세 차례 인상한다라고 해도 시장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저렇게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면 또 더 많이 풀 걸 이제 이런 이제 참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오히려 경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이런 때 겪었을 때는 사실 연준의 경고에 대해서 시장이 먹히면서 Don't fight Fed라는 말이 이제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그럼 시장도 주춤해지고 달러도 강세로 가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주춤해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한 줄로 더 세게 밀어 올리니까 결국에 이제 만들어낸 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긴축이라든지 이런 연준의 코멘트 자체가 오히려 이제 시장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고 연준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연준도 뭘 느꼈냐면은 3년짜리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75bp로 바로 바꿔버렸거든요. 이제 파월도 이번에 이제 그 코멘트를 할 때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어올랐던 게 작년 4월입니다. 그럼 1년 2개월째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게 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제 인트렌치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고착화가 되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너무 좀 간과했던 게 좀 첫 번째 좀 컸던 것 같고요. 시장이 학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다. 여기서 더 이어지게 되면 고착화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세게 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경험과 이해도가 좀 많이 낮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반성해봅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이윤택 위원님에게도 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그 물가가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죠 지금. 그 특히 이번 달 초에 발표됐던 그 5월 물가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피크아웃은 했을 거야라는 그 일말의 기대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래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고. 이제 주식 전략가니까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뭐 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됐냐. 이건 앞에서 설명이 잘 됐고 아마 다음 주제로 다루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뭐 주식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고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흥청망청 그걸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고 소비는 더 하려고 하는. 그래서 노동 참여 같은 것도 잘 안 돌아오는 현상들도 뭐 그런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은 아닐 것 같다. 뭐 그래도 좀 시간이 축적되면서 나타나지 않겠냐 했는데 항상 그럴 땐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나타났고 뭐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거냐면은 아직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의 행태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해보면은 결국 금융시장이 좀 인플레이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논의하는 것들이 오늘 또 주요 주제 중에 하나고 저도 얻어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질문들을 계속 드릴 건데 이제 참고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 제가 꼭 물어본 거 외에도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 한 톤씩 이제 발언권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그냥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제 끼어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토론을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그거에 부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짧게 저희가 반성의 시간을 잠깐 참 이게 약간 오픈 반성의 아니 시간을 5월 CPI가 발표된 날이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어디 이제 이동하는 구간이었는데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5명 있는 카톡방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 큰일 났다고. 이거 큰일 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떠셨어요? 5월달 지표를 보시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보기 전과 보기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바뀌신 게 있는지. 바로 지금. 일단 뭐 저를 보고 어딘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좀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놨는데 바뀌었어, 갑자기 뭔가. 이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저 카톡 잘 봤고요. 카톡 보는 순간에는 저도 이제 그 내용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도 첫 번째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제 헤드라인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되게 그치. 큰데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애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였어요. 그래서 4월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게 이게 8.0으로 내려오길 많이 기대했거든요. 8.0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상 성큼성큼 내려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달 갖고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게 8.3이 나왔습니다. 그럼 8.3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찔끔찔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0.5씩 팍팍 내려오게 되면은 운 좋으면 내년 초에도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찔끔찔끔 내려오면은 내년 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5월에는 나온 게 8.6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아예 위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좌절이 첫 번째는 좀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키한 영역에서 물가가 다 올라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미 연준은 3월 달에 0.25%를 인상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0.5%의 빅스텝을 갔습니다. 근데 0.75%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선언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작년도 9월 달부터 꽤 세게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꽤 세게 인플레이션 한번 때린 거거든요. 근데 끄떡도 안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거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0.3% 정도, 0.3% 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걸 보면서 연준도 굉장히 큰 긴장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블라드 이제 그분이 또 한 번 더 힘을 받게 되면서 어제도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94년의 모델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이 끝없는 저희 떡밥이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플레이션만 갖고도 거의 한 뭐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민망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도대체 언제 피크를 찍고 좀 진정을 하게 될지 사실 저희가 진짜 방금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5월에서의 그 살짝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 이때가 이제 조금 피크 치고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이제 무참히 무너졌는데 언제쯤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칠까요? 요 질문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근모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의미가 많이 그 줄어들었고 전망의 그 신뢰 자체도 상당히 낮아진 뭐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첫 해에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경제적인 어떤 뭐 그런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고 뭐 예측이 가능하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2년 차로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년 차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 상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대 심리의 어떤 줄다리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의 방향이라든가 강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기대 심리가 잘 안 꺾인다면은 정책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기대 심리보다 정책이 더 앞질러서 더 긴축적으로 가야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정책이 앞질러서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이제 밝혔지만은 인플레이션 전월비 지금 이제 전년 동월비보다는 전월비 상승률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년 동월비는 작년 같은 달 비교 대상인 같은 달이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이런 게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제 전월비 물가 상승 속도가 0.2%가 이제 정상인 거죠. 연준 목표에 CPI 기준으로 하면 연준 목표에 부합하는 건데 그 방향을 향해서 전월비 물가 상승 속도가 지금은 뭐 1% 위로 다시 이제 가속도를 냈는데 이게 0.2%를 향해서 수개월 연속해서 계속 낮아지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연준의 지금 목표로 세운 일종의 기준인 것이죠. 이게 안 된다면은 긴축은 더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그런 힘의 싸움, 정책의 힘, 그 다음에 기대 심리. 지금 기대 심리는 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뿌리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아마도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이제 강해지고 해 나가면서 올 연말로 향하면 결국 리세션에 돌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 속도는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에 비해서는 제법 많이 둔화되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결국 리세션이 이제 물가 상승 속도를 떨어뜨려 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의 강도, 리세션의 강도에 달려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슬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이유 때문에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슬픈 이유 때문에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이우석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안 나온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제가 왜 놀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되게 다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깜짝 놀란 것 같고 그날 이제 나스닥이 반응을 했고 그 이후로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촉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일 깜짝 놀란 게 연준도 놀랐겠지만 ECB가 진짜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발표되기 전 며칠 전에 ECB 회의 해놓고 발표된 다음에 FOMC 하기 전에 긴급 회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는 지표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납사 마진이라는 건데 원래 이제 보통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납사도 나오고 끓이다 보면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납사를 가져다가 화학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납사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원유 갖고 물 끓여가지고 했으면 납사는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역대급으로 납사 가격이 30불이나 더 싸요. 그럼 이 납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우리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야 원재료 좋아졌다 싸졌다 좋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게 납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수많은 NCC 회사 공급 과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납사를 안 가져갈 정도로 전방의 수요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과거에 납사 마진의 그런 추이를 보면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NCC 회사들이 얼마나 전방 수요를 어떻게 보고 있어서 가동률 그렇게 낮췄길래 이렇게 낮아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시그널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상당히 좀 풀어내기가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긴 하다. 다만 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뭐 너무 이제 그 간과했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리세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마치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또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은 또 의견이 혹시 뭐 인플레이션 네. 피크가 언제일까와 네. 관련된 뭐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엔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픽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 3주 전, 한 달 전쯤에 그 리처드 쿠의 화상 회의를 한번 봤어요. 이제 리처드 쿠가 이제 그 구조적 장기 침체, 이제 세큘라 스태그네이션, 이제 뭐 그건 서머스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그 굉장히 좀 대차대조표 불황하고 맞물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이분은 이제 어떤 걸 전망을 하나라고 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 그분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힘을 확 빼버리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금은 경제학자보다는 군사 전문가가 오히려 이런 예측을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뭐 여기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믿으실 분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를 맞아요. 지금 리서처가 분석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처들은 결국에는 이 리세션 쪽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22에 대한 얘기는 제 생각에 조금 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먼저 이제 연준 쪽에서 저는 요번에 그 반대표 하나가 나왔잖아요. 에스더 조지 쪽에서 반대표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파 쪽에서의 분열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이었다면 빅스텝으로 간 다음에는 비둘기파는 올리긴 올리는데 균형금리까지 올려놓고 조금 더 보자였고 매파는 아니다, 달려가야 된다, 균형금리 위로 올라가야 물가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논리를 갖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뭘로 갖고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매파 내에서도 좀 분열이 생길 거라고 봤습니다. 매파 내에서는 누구와 누가 싸우냐면 블라드하고 월러클럽이 있고 에스더 조지도 사실은 약간은 좀 매파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매파 중에서 이 에스더 조지는 작년에 긴축을 하는 건 좋은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QT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장기금리를 들어올리는 쪽으로 긴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 9월 25일인가? 그때 이제 에스더 조지가 했었던 코멘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긴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하고 장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기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게 되면 장기금리에는 이 양적 완화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누르고 있잖아요. 장기금리를 목표하는 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경우에는 아차하는 순간에 장단기금리 역전이 찾아올 수 있다. 장단기금리 역전이 찾아오게 되면은 실제로 대형은행들은 몰라도 실물경제에서 중소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럼 중앙은행 사이드와 시중은행 사이드에서 양방에서 긴축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리세션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는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게 가면서 은행에서의 대출은 일정 수준은 유지가 되면서 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양적 긴축 쪽을 조금은 더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 조지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양적 긴축 쪽을 빨리 가자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이제 많이 걱정했던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보면은 비둘기파는 전원 75bp에 찬성을 했는데 매파인 에스더 조지가 50bp 하자라면서 던졌잖아요. 반대표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PI 발표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가가 빠졌다, 달러가 강세다 이런 것들 보는데 장단기 금리 3월 달에 역전됐다가 다시 벌려놨던 거 한번 다시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역전 직전에 또 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에스더 조지가 분명히 이번에도 그 자기 의견을 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연준 내에서 약간의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의 경기 충격을 더 감내하더라도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성장에 대한 충격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면 연준이 어쩌면 지금은 성장이 약간 더 훼손이 되더라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아까 전에 저기 리세션도 말씀을 해줬지만 뭐 리세션까지는 제 생각에 뒤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이 오더라도 이 물가를 잡는 데는 포커스를 좀 크게 맞춰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프로젝션 보면 저는 좀 재밌는 게 그 실업률 이렇게 좀 끌어올렸잖아요. 실업률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은 예상 물가를 끌어올린 걸 보면 22년도 물가는 작년에 4.3에서 5.4로 5.2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내년 전망이 2.4에서 2.3으로 0.1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좀 더 하시하게 핥혀버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약간 인플레이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약간 이를 좀 악물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 정도 코멘트를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윤택 위원님께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참 뭐 질문하면서 어렵죠. 인플레이션 피크치, 인플레이션 피크치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 전략 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그 CPI 서프라이즈 이런 반응들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안 좋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네. 주식 시장이 좀 언제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저도 이코노미스트 분들 만날 때마다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전 이코노미스트 아니니까. 일단 단기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단기는 뭐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근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좀 일단 결정하고 뭐 기대가 결정한다고 뭐 리세션 되면 기대는 떨어지겠죠. 근데 정책은 뭔가 코너에 더 몰려야겠죠. EU가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크롱하고 가서 그 되게 화제가 된 사진 있잖아요. 젤렌스키하고 악수하는데 사실 동맹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마치 적과 하는 것처럼 표정이 썩어 있어요. 뭔가 요구했겠죠. 끝내기 위해서 야 뭐 돈바스 줘 뭐 이런 식으로 해든지 뭐가 있었겠죠. 굉장히 불만이 있는 표정이고 뭐 그런 협상들이 뭐 잘 안 되겠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막 코너에 몰리면 뭐 9월 10월부터 이제 가스 수요가 기업 수요 올라가니까 그게 정책의 변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책 변화 있으면 또 바뀌어야겠죠.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이기면 뭔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공화당이 되면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바이든의 고집이 이제는 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인 건 그런데 단기적인 거 인플레 잡는데 제가 좀 이코노미스트분한테 역으로 좀 궁금한 게 75bp, 50bp를 안 하고 75bp를 하는 거, 75bp 안 하고 100bp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힐 수 있나요? 네, 그 에스더 조지하고 얘기해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50pp하고 75pp하고 경기를 까먹는 게 더 심할까? 아니면 인플레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경기 까먹는 게 결국 인플레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걸까? 그럼 도덕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pp를 더 올리냐 적게 올리냐가 지금 상황에서 이 공급의 사이드가 문제가 지금 더 큰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75bp가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효과를 차이가 있느냐 50bp에 비해서 에스터 조지가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지난번 이번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시장에는 50bp 두 번 더 한다 하는 식으로 거의 예고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75bp를 인상하면은 이거는 연준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점을 또 우려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25bp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종의 이제 신호 효과라든가 그런 상징적인 거, 연준이 긴축의 가속도를 내고 더 이제 강력하게 대응한다 하는 뭐 그런 신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일 문제는 뭐 불확실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첫 번째 연준이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해서 늦다는 겁니다. 75bp도 결국은 5월 CPI를 보고 나서 이제 속도를 더 높인 것이긴 한데 지금 또 파월 의장이 다음 이제 7월 회의에서는 50bp일 수도 있다. 75bp 꼭 한 번 더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결국 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연준은 계속해서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여전히 따라가고만 있다. 그래서 앞지르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결과로 실질금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중립금리가 한 2.5%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이 2.0%에서 안정됐을 때 중립금리가 명목으로
2.5%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5 빼기 2.0 하면 이제 0.5%. 이게 이제 실질 기준으로 미국 경제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수준의 딱 중간에 중립 내지는 균형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8%를 넘고 있는 때에는 중립금리는 몇 %인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준이 올해 말까지 3.5%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점도표 금리도 대폭 이번에 높여 잡았는데, 그래봐야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3.5%는 별로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별로 높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연준이 75bp로 가속도를 내고 연말까지 3.5%로 올리겠다고 금리 경로를 훨씬 더 높게 잡긴 했지만은 그게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닌가? 연준이 결국 중요한 거는 실질 금리구나라고 아직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100bp 금리 인상이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 제가 이제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한때는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개시를 할 때 50bp 금리 인상으로 시작하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너무 과하다 시작부터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75bp를 갔다는 거죠. 계속 이제 따라가는 과정. 그렇다면은 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냐면, 사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주식하는 사람이 들으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엄청. 이게 이제 너무 무서운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뉴욕 연준에서도 나왔잖아요. 7%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테일러 준 측에 의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질 금리 그러고 막 금리가 이렇게 간다라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더 간다. 이게 되게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닐까요? 주식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정도와 저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전 순전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경제인데, 첫 번째는 너무 항상 그 버블 붕괴했던 역사, 특히 이제 대공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고 가설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금융시장에서 좀 설득력 있다고 믿는 거는 뭐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있던 거죠. 그때 이제 1929년에 그 누구죠? 스트롱인가요? 뉴욕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또 마침 대통령이 그 후보가 오르면서 되게 그 어떤 청교도주의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흥청망청한 거 버려야 된다. 금리 올리자. 그러면서 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시장을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올린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너무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항상 버블 붕괴 단초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너무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50bp하고 75bp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고 75bp, 100bp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그 금융위기 그 대공황 때 이제 버블 붕괴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붕괴를 시켰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 낮으면 상관없어요. 낮으면 폴 볼거처럼 막 올려도 상관없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모든 자산들이 여기서 과연 인플레이션만 보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더 맞는 거냐? 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힐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왜 올리냐? 이런 뭐 질문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블라드 의견에 저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나와서 반대를 한다면 왜 그러냐면은 94년도 모델이 지금하고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주식 전략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94년도는 경기 사이클이 10년 내 최대 호황 사이클이었어요. 그때 뉴스 보면은 뭐 계속 기업 이익 서프라이즈 나고 또 막 캐펙스 들린다고 하고 막 가이드는 더 쓰게 주고 그랬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는 경기가 둔할 때 긴축해야 주가가 많이 빠져요. 경기 확장일 때는 긴축 아무리 그때 94년처럼 세게 해도 주가가 그때 94년도에 S&P 500이 최대 8.9%인가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뭐 평년 수준이죠. 왜 그러냐면 그럴 땐 별로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요. 투자자들이. 어차피 이익이 있는데 뭐 긴축 멈추면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사이클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기 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그럼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블라드 의견에 따르면 95년처럼 금리 인하할 거예요.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그때 그린스펀은
94년도에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했고 95년도에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안 죽는 오히려 거죠. 그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뭐죠? 처음엔 요 정도가 아니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뒷북이라는 거예요. 뒷북을, 왜냐면은 뒷북을 치면 예. 또 뒷북을 치게 될 거라는. 인플레이션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거해서 정책을 펼치면은 제가 볼 땐 계속 뒷북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이미 나와 있는 실적, 얘는 실적 좋구나 하고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수익이 안 나와요. 불안하고 힘들어도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후행 지표인 물가를 보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또 지금 계속 거꾸로 타는 거잖아요. 물가만 보고 하니까 2018년에는 경기 꺾이는데 긴축하고, 그 다음에 경기 반등하는데 작년에 또 확장하고, 또 올해는 꺾이는데 또 긴축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확장하는데 또 안 와? 사실 이런 정책이 제가 보니까 펼쳤던 경우들이 딱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이게 1970년대. 1970년대 보면 정말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기 사이클 있죠. 경기가 꺾이면 긴축 시장이에요. 꺾이면 긴축 시장.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사이클에 딱 1년에서 1년 반 후행하니까, 그걸 이제 박자를 바꿨던 게 이제 폴 볼커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라드 의견이 별 찬성이 안 되고, 사실 블라드 의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년도에 경기가 반등할 때 어떻게 긴축하냐가 되게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실제로 70년대 계속 온탕냉탕 거꾸로 갔거든요. 경기 위축되면 긴축, 확장되면 완화. 그러니까 인플레가 죽을 새가 없죠. 그러다 이제 그걸 박자를 바꾼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폴 볼커예요. 폴 볼커가 두 번의 이제 긴축을 하죠. 1979년에 한 번 하고 80년에 하는 긴축이 되게 재밌는 게 계속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다 80년대는 이제 경기가 반등했어요. 저점에서 반등했죠,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금리를 팍 인상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자를 바꿨고, 그다음에 그린스펀은 통화 정책 되게 재밌는 게 진짜 경기 사이클 바닥 찍으면 딱 4분기 이내 긴축 시작. 꺾이면 4분기 내 완화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이렇게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펀치볼을 발로 찰 수 있었을까? 제 생각인데, 제 생각 아마 70년대를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난리 나는구나. 그 안금호 대표님의 그 명저인 샤워실에 바보가 되는구나. 그때 이제 밀턴 프리덤이 욕했던 그거잖아요. 뜨거운 물 뜨고 뜨거운 다음에 차가운 물 뜨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제 생각이 지금 이제 75bp, 100bp가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경제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렸던 거죠. 이게 약간 비슷한 전 의문이 사실 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이거 페드를 믿어도 되는 걸까 우리가, 페드는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파월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뭐 엇박자랑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을 이제 지난 한 1년 뭐 2년 정도 이렇게 팔로우를 그러니까 하신 분들 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계속 이제 뭐 트랜지스토리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작년을 장식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 계속 그런 파월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뢰를 너무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저도 누군가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CPI도 원래 75bp 인상도 원래 뭐 생각도 없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바로 그냥 바뀌니까 뭐 75bp 인상한 것도 그렇고, 연준이 계속 뭔가 끌려다니고 뭐 뒷북만 치고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듯한 저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신뢰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저는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제 믿으시는 연준에는 뭐 꼭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연준은 뭐 그 일단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힘을 가졌고 물리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대상 이전에 이제 그 뭐 예측해야 될 뭐 그런 대상인 것 같고, 신뢰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거기서 또 비롯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준은 더 결국은 뭔가 좀 풀어질 때까지 긴축의 고삐를 쬐일 가능성이 지금 이제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8년
8월에 잭슨 홀 연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의장으로서 첫 잭슨 홀 연설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균형금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균형금리라든가 뭐 잠재 성장률,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 정도 실업률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보다 좀 더 높으면은 실업자가 부당하게 이제 더 많은 상태고 그보다 실업률이 더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잠재 성장률 상태에서 2.0% 물가 목표를 맞추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실업률이 뭐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보장하는 금리가 뭐 균형금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낸 산출해내는 것이고 그런 이제 가장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균형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런 모델에 의해서 정책을 하지만은 그 자연 실업률 추정치 뭐 균형금리 추정치 이런 게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추정만 믿고 이렇게 정책을 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경기를 너무 부양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때는 경기를 너무 긴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통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학적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이제 낮게 부여했습니다. 파월이 이제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65년 이후로 이제 1965년 이후로 시작된 인플레이션 당시 그때 당시 연준 의장도 상당히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에 입각하기보다는 경험에 어떤 경험을 중시하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보였는데 결국 파월 의장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균형 금리에 도달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긴축적인 건지 아직 균형 금리까지 한참 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경제 지표가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뭐 강하게 오르면은 이건 아직 균형 금리에 못 왔다는 뜻이고 우리가 연준이 추정은 하지만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이렇다는 것은 균형 금리에 근처에도 못 왔다 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파월의 정책 모델은 결국은 선제적으로 어떤 모델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하기보다는 후행적으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좀 후행적으로 나타난 지표라고 본다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부러질 때까지 긴축을 계속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뭐 그런 좀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연속해서 전월비 상승 속도가 목표를 향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까지 긴축을 계속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천명해 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간단하게만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버냉키 이제 전 연준 의장이 이제 한 2-3주에 걸쳐가지고 별로 말 많이 안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나와서 일단 그 연준의 책을 최근 하나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이제 코멘트 한 거를 좀 저는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임자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게 참 이렇게 좀 예쁜 모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칼날선 비판을 합니다만 끝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는 면은 있다. 뭐가 이해가 되냐라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2013년도 5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원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있었다. 자기가 이제 의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 이제 지역연준 총재로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그 텐트럼을 직접 경험해봤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FOMC라는 것 자체가 커미티고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건데 협의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점진적인 걸로 따라가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건 맞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뒤에서는 살짝 이제 보듬어 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인터뷰 한 번 한 것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때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한 게 아니다.
그때는 14년, 1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지금은 이제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고착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70년대를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저는 되게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연준이 지금은 정치와도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파이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이제 밝혀줘요. 저도 연준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실수 속에는 사실상 코로나라는 것들도 이제 굳이 뭐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뭐 이렇게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알 수도 없었고 20여 년간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져 왔던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게 물론 이제 너무 방만했다는 부분은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까지 봤었을 때 연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신뢰가 많이 꺾여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결국에는 이 연준이 과연 이번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들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연준이 좀 고민은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도 안 다치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거 다친다 안 다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 툴을 좀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는 것 같은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전에도 있었다. 물론 맞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금리를 많이 인상할 거다. 많이가 얼마인데요? 모른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가냐면 연말까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에 나와 있는 숫자를 던진 다음에 그 숫자가 굉장히 클리어할 수 있다라는 경로까지 밝혀줘요. 굉장히 단기적인 경로까지는. 그러면 사실상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시장이 만약 연준을 따라간다면 연준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쓴다는 걸 안다면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시장이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 연말만 해도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 아 이거 얼마나 가시겠어? 이게 되게 큰 몫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블라드하고 월러 이 두 분이 이제 매파의 거두잖아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응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는데 딱 이게 주제만 딱 들어도 아 연준 또 혼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블라드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우린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블라드가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우리 안 늦었다. 깜짝 놀랐죠. 왜? 했더니 우리는 예전하고 달리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고 있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이미 작년 9월 달부터 사실상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작년 연말까지 냈다. 실제 보면 2년짜리 기준금 국채금리가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를 미리 끌어올려가지고 사실상 연말에는 지난 연말에는 우리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1.75잖아요. 끝자락이. 근데 실제 지금 시장금리가 3.2, 3.3, 3.4까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있는 거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미리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효과를 시장금리를 끌어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준금리라는 건 한 번 올리면 낮출 수가 없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일 낮출게요. 이게 안 되거든요. 오늘 올리고 내일 긴급회의에서 낮추고. 아까 전에 이제 이우석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ECB가 금리 올리겠다고 한 다음에 3일 후에 긴급회의 열어가지고 아 저희 다른 국가들은 좀 양쪽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상 되게 오히려 신뢰를 크게 꺾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금리 올려보고 낮춰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래를 갖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시장이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상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올려도 보고 낮춰도 보고 그러면서 이 균형 금리를 물론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좀 균형 금리는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제 6월 첫째 주 정도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블라드도 뭐 금리 내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9월 달 정도부터는 안 올릴 수도 있고 0.25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균형이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가 낮췄다가 끌어올렸다 낮췄다가 이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반응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시장이 연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는 건 겁을 줘서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5까지 갑니다. 아, 연준은 0.75 못 올리기 때문에 3.5는 못 가. 올려버리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남은, 그래서 우리 다 그거 하잖아요. 남은 스케줄 딱 놓고서 얼마씩 올리면 3.75 가는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0.75가 아니면 못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그래서 3.75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연준이 주는 프로젝션보다 지금 페드레이트 모니터링에서 보면은 그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은 이 연준의 어떤 그 포워드 가이던스 요거에 맞춰서 조금은 좀 이제 연준의 물리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없다를 신뢰한다 이걸 떠나서 Don't fight Fed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이제 시장이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울하지만은 않은데 또 완전 희망차다고도 할 수 없는 아, 예, 그 사이에 딱 이야기가 그런 이제 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좀 희망차게 말씀드려보는 이게 질문이 연준을 믿을 수 있냐였잖아요. 네, 투자자들에게도 이게 신뢰할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긴 하는데 그 질문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준을 믿을 수 있냐라는 말이 연준이 잘할 거라고 믿는 거냐,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푸는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도 연준이 뭐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얘가 시험 못 봐왔어. 그럼 얘를 못 믿는 거냐? 이런 건 아니잖아. 시험이 어려운 거지. 그냥 이 문제의 핵심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연준도 우왕좌왕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할 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것이 맞지, 연준이 믿냐 안 믿냐라는 질문보다는 그 질문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건영 부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연준을 안 믿을 거냐, 연준이 한다는 거 안 믿을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연준이 한다는 건 믿을 거잖아요. 이게 되게 연준이 하는 믿는 거 이런 거의 균형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연준을 안 믿는다,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영향력이 약화될 거고, 연준의 영향력이 약화될 거면 인플레이션을 더 못 잡을 거고, 인플레이션을 더 못 잡으면 더 못 믿을 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 침체가 결국 잡겠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이 또 잡으러 갈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냐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이건 오히려 좀 뭐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뭐 해야겠지만 특히 이제 좀 김동주 대표님도 한번 좀 궁금한 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기술적인 아마존 이펙트라고도 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낮춘 데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 CPI에선 그게 더 크게 나타났던 게 이제 국영계 위주로 CPI를 구성하다 보니까 국영제 있는 것도 안 쓰니까 떨어지고, 그것들이 증폭돼서 나타나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의 행태 변화는 저는 좀 많이 믿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뭐 복지 정책이 만드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믿고 있고. 그럼 반대쪽에서 정말 이게 끝난 걸까? 왜냐면 테슬라를 제가 사실 작년에 살려고 했었어요, 차를. 근데 가격이 올려놓고 이제 팔지도 않고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떨어뜨리더라도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 장사하는 우버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올라갈 거고 서비스 비용이.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좀 가격을 깎는 효과들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다고 볼까요? 쿠팡이 만드는 디플레이션, 아마존이 만드는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네. 과연 끝난 건가? 끝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완만해진 건가? 건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해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그 기술이 만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 특히 좀 긍정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었는데 되게 그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그냥 제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비전공자분들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너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힘이, 당연히 저는 기술 갖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자들이 실제적으로
워킹하는 기술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작금의 상황을 맞이한 거 보면 이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거의 1년 정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기술을 좀 그래도 만들어 본 입장이라서 제가 좀 더 그걸 힘들다라고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막 하루아침에 혹은 1년 만에 뭔가 만족할 기술들이 그렇게 막 나오지가 않거든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물론 뭐 아마존도 되게 다양한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만 막 1년 만에 가시적인 어떤 디플레이셔너리한 성과를 물론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 특히나 지난 1, 2년간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디플레이션에 힘이 없진 않지만 저는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디플레이션의 힘도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결국 그런 걸 또 받아들이려면 예를 들면 뭐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그 자율주행을 제도적으로도 받아들일 준비가, 규제적으로도 받아들일 준비까지도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저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뭐 제가 지나치게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저의 생각은 그래서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있었던 좀 기술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거든요. 뭐 문제 생기면 특히나 제가 테크 기업들 IR 자료들을 볼 때마다 좀 느꼈던 부분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으로 해결한다. 다 약간 물론 인공지능이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닌데 약간 마법의 단어처럼 다 진짜 거의 모든 진짜 테크 쪽 회사에서 IR 자료에 그 인공지능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쓰였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인공지능의 미래를 그럼 넌 믿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긍정적이었어요, 시장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봐도 막 5년 이상 최소한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저는 테크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좀 개인적으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은택 팀장님이 질문 주셨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냈던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유니콘 생태계,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지금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질문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버블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데가 가장 큰 버블이 생겼던 곳이잖아요. 아마 뭐 얘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코인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실은 가장 크게 이제 컸던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사실 뭐 채권의 버블도 엄청 났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버블들이 이제 지금 하나 둘씩 이제 터지고 있는데, 그 터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막으려고 누르려고 하는 힘이 약해지는,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 힘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회사든 유니콘이든 혁신을 할 수 있는, 테슬라든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혁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주식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저커버그가 운 이유가 직원들 떠날까봐 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 빠져서도 있지만, 왜냐면 이게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이제 직원들 산에서 이제 만연이 되면 이게 혁신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돼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지금 되게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비싸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유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모든 원가의 유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굳이 뭐 식품과 에너지를 뺀 이제 품목들은 유가하고 무관하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근원 인플레이션도 유가 영향을 받고, 유가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또 많이 오르면은 공급이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미국 셰일 오일이 생산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생산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물론 이제 이제 에너지 전환 이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은 이미 미국 셰일 오일 이제 유전지대에서 어떤 그 자본의 행태가 달라진 게 굉장히 한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전부터 달라졌는데 2015년 이제 유가 붕괴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붕괴 이후로 셰일 오일에 이제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셰일 오일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투자하지 마라. 투자해봐야 이거는 뭐 석유 소비자들은 좋았지만은 거기에 그 셰일 오일 기업의 주주들한테는 완전히 그 지옥 같은 수년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환원해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낮은 물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금리의 장기 구조적인 산물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묵지마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자를 주는 그 투자 대상 말고 다른 곳에서 투자처를 얻다 보니까 셰일 오일 기업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되고 혁신 기업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익을 얻는 것보다 그냥 주가 올리는 게 더 큰 목표가 됐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회사 자체가 이유는 못 내지만은 주가가 오른다면은 주주들은 뭐 괜찮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 과잉 경쟁,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 또 낮은 마진이 용인되고 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셰일 오일이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자본의 규율을 더 이제 세우는 쪽으로 간다면은 IT나 이쪽에서는 특히 이제 그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당장 단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만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레벨 더 높아지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이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자 내야 돼서 물건값 올려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의 어떤 그런 사례 지금도 이제 미국 원유 생산량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은 유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